대구시장 당선증을 거머쥐며 보수 텃밭의 승리자로 우뚝 선 추경호 당선인. 하지만 시장 취임식의 축제를 즐겨야 할 마당에 그의 앞길은 사방이 꽉 막힌 가시밭길 그 자체입니다. 대구를 글로벌 반도체 거점으로 만들겠다던 핵심 공약이 시작부터 무색해질 위기에 처한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원내대표 시절 치러진 계엄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론까지 그의 목전을 무겁게 겨누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직 인수 과정에서부터 대기업 유치 실패 우려와 사법부의 칼날이라는 초대형 양면 악재를 맞닥뜨린 상황인데 진짜 문제는 선거 결과 데이터 뒤에 숨겨진 민심의 냉혹한 경고 등입니다. 당선이라는 화려한 것 포장 속에 감춰진 핵심 공약의 실체와 그날 밤 원내대표실 문 뒤에서 벌어진 진짜 행적, 그리고 요동치는 청년 세대의 표심까지 냉혹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파헤쳐 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반도체 산업 유치 공약입니다. 추 당선인은 대구를 글로벌 반도체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의 반도체 공장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수급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호남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이 중론입니다. 이 같은 관측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의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방 우선 정책은 계속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의외의 성과들이 꽤 날 거예요.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가시적인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정부와 기업 간 투자 협의에서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웠던 추 당선인으로선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반도체를 대구의 5대 주력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추 당선인은 첨단 반도체 투자 논의 과정에 제기된 특정 지역 편중설을 경계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시장의 판단과 경제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제조 역량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췄다며 첨단 산업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통합에 이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 당선인의 핵심 공약 추진이 시장직 인수 과정에서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종편수계 두 분한테 네.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요거 두 분한테 납품할게요. 네, 그래요? 추경호를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요거 제가 그냥 공짜로 납품합니다. 네. 김현태 네. 707 특임 단장은 군복을 입고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 내려고 했고요. 추경호는 양복을 입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 냈다. 양복을 입고 군복과 양복의 차이. 그런데 김현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추경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요거 어떻게 가져갈 용이 있으신지요, 이 작품? 좀 약합니까? 아니 약한 걸 떠나서 네. 이 종편에서 발언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 네, 말이 조금 근데 길어. 양복과 군복은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뭐 노력해 보자. 인공호흡 해보시죠. 이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편이 약간 멘트가 짧아야 되는군요. 우리가 말이 빠른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추경호의 이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인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좋은 제가 비유입니다.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가 그렇게 양복 입고 군복 입고 네, 종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그 의원 90명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거나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행위거든요. 그럼요. 김현태는 실제로 못 끄집어냈어. 네. 그래서 더 나는 죄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추경호는 어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서 완전히 또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개헌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경호도 자신의 행위가 엄청나게 큰 불법 행위라는 걸 아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네. 자기가 예결위 회의장으로 옮긴 거를 갖고 표결 방해라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네. 마지막 핵심이잖아.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이 당사잖아. 왜 거짓말해 마지막까지. 저거 얘기 왜 안 해? 당사잖아 임마. 그렇죠. 당사 이 자식아. 그렇게 해놓고 우원식 의장한테는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 벌고 네. 그랬었지. 이거 왜 거짓말합니까 마지막까지. 그 의원식 의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게 00시 01분이거든요. 2분 후에 당사로 저렇게 변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09분에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빼돌리려고 한 게 맞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못 가게 한 게 맞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표결 처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석 180명 중에요. 찬성이 172명, 반대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요? 국민의 많았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응. 내려놓는다면서. 근데 나갔어요.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 표결 안 하고 나가가지고 로텐도홀에서 또 막 그 집회했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며. 그래 당당하게 그럼 앉아서 하던지. 그것도 진짜 웃기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12월 3일 1주년이 됐을 때 사과를 뭐 한 해 만에 국민의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치 그 정상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 저희는 소장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표결 처리 이건 안 해. 이거 내란에 동조하는 거잖아. 일단은 그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발언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부가 12월 3일 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지도부의 그러한 입장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랑 손절해야지. 박절하게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감싸?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포기 안 하면 어떨 건데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궁색한 처지에 내몰리기 때문에 네. 명분은 취하는데 저는 신상 발언하는 거 보면서 무슨 정의의 사도 납시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 무슨 큰일 하고 나서 맞아요. 개선 장군처럼 발언하고 내려가면서 막 기립박수 하고 그러면서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네.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영장 발부 여부일 텐데 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12월 3일 전후로 그 결론이 판사 나올 것 이름이 나왔죠. 네, 그 12월 2일 3시에 영장 이제 실질 심사 진행이 된다고 제발. 하고 제발. 담당 판사는요. 제발 네. 당직자가 했으면 좋겠다. 제발 4인방 중에 한 명 하면 안 되는데요. 판사는 안 되는데 이정재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발. 이정재 판사입니다. 진짜로? 진짜 이정재 판사예요. 예. 12월 2일 3시 이정재 부장판사.
이 영장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12월 2일 심사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다음날 12월 3일 날 새벽에 발부 여부 결정 날 거잖아요. 12월 3일이면 계엄 1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1년이 되는 때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사법부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1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네. 이정재 판사 얼굴 좀 띄워주세요. 이정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누가 해도 문제긴 누가 해도 한데. 문제야, 누가 해도 어차피. 문제긴 한데. 그 당직 판사 아니면 방법이 없어. 당직 판사는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 시점에 이정재에게 한번 정말.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번엔 정신 차려라. 분위기 안 좋네. 좋지. 이정재. 이거 참 정말 좀 아니 근데 우리 그 두 분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계속 지금 저 4인방한테 막히고 있잖아요, 영장이.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계속해서 중앙지법에다가만 영장 청구를 하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특검법에는 다른 데다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초기에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할 때 그 서부의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문제 삼았죠. 계속 문제 삼아서 그 예.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도 그렇게 관할이 규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위법성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좀 있을까봐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영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좀 많이 힘드네 오늘. 근데 최근에 이 정가에 도는 게 지금 특검이 이 한덕수에 대해서 15년밖에 구형 안 한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추경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의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한독수와의 23시 12분에 통화했던 7분. 7분간의 통화. 여기에 대해서 한독수가 플리바게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기대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덕수 입장에서 어쨌든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협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잘 맞거든요. 모르겠고 저런 얘기가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하더라고. 저런 얘기들을. 근데 나는 얼마나 솔직히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좀 어이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를 또 시인하는 거거든. 한덕수는. 한덕수는 그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했다?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추경호의 그날 밤에 일련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표결을 통해서 계엄 해제 의결에 의지를 갖고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안 보이고 예. 이 과정에서 윤석열과 또 한덕수와 이게 긴밀하게 통화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장소들을 수시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장소가 그렇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네. 누가 보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는 방향의 포커싱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황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결합이 되면 네. 이 범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고 네.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는 구속 사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쉽지 않아? 본인이 국회에 있었어. 근데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나는 표결 방해하지 않았대. 그럼 본인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국회에 있었는데 표결 참여 안 했잖아요, 본인이.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네. 이걸 갖고 막 법조인들이 막 어려운 얘기 써가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여러 의원들과 원대실에서 뭐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 그 아닙니까? 조딜레이, 그냥 조지현이 바로 같이 있었잖아요. 1분이면 들어가거든요, 네. 본회의장.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계엄 해제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정하게 의지를 작동해서 네. 기여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그 의원들이 조지현. 그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그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추경호에 대해서는 좀 그 굉장히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했을 거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특검에서 조금 그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새롭게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추경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의외로 이 플리바게닝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안에서 권성동이 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니 근데 사실 죄수의 딜레마. 왜 권성동은 이기적으로 나부터 살자 일단. 나는 그냥 이 뇌물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거니까. 추경호 얘기 듣긴 들었더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권성동이 가석방 가능하다고. 예. 어제 큰 거 한 장 서포트 받을 수도 있지 뭐. 본회의장 밖에서 이제 구호를 외쳤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우리가 뭐 추경호다, 네, 우리가 그랬어. 추경호다 이러면서. 그놈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실제 그 구호가 적합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같은 지금 맞아. 처지가 맞아.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우리한테 바로 온다. 네. 이해관계가 좀 같은 입장에서 맞아. 추경호한테 이렇게 좀 극렬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2014년도 통합진보당 해산은 내란 음모만으로 됐습니다. 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할 그 굉장히 그 위험성, 구체적 위험성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실제로 내란을 저질렀고 국민의힘이 거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동조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건 안 되건 혹은 그 기소는 될 텐데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 정당 해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보기에 그 추경호에 대한 이 영장 반드시 발부될 텐데 네. 그 후에는 국민의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모한 의원들, 그다음에 내란을 선동한 의원들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국민의힘은 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내란 정권을 탄생시킨 지금 정당사에서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네.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잖아요. 네.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네.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나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당시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떨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근거리에서도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죄 표명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말의 양식도 없는 거예요.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구시장 선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출구조사 결과와 JTBC의 직조사 결과가 났음에도 경합 지역으로 분류돼서 김부겸 후보도 그 TV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놀라는 모습이었거든요. 의미의 의원님이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사실은 저희 그 대구 경북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다니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두가 나를 찍으면 35%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10 내지 15% 이상을 앞서는 결과가 나와야 이 선거가 아주 어렵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한 10 내지 15%를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 혹은 그 전이라 하더라도 만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있고 우리의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도 전달되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여론조사가 막판에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선거의 결과는 이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석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45% 득표였기 때문에 한 8% 조금 넘게 차이가 났거든요. 네. 선거 기간 내내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분위기나 또 대구 유권자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좀 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결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희가 얻은 득표도 득표지만 대구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을 이렇게 좀 회초리를 들어서 혼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의 민심이 좀 확인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뭐 결과로는 졌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꽤 의미 있는 싸움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냈고 최상위 후보를 냈고 저희 입장에선 그렇죠. 그렇죠. 네. 최상위 후보를 냈고 그리고 결과도 이제 45% 역대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득표할 수 있는 민주당 진영에서 득표할 수 있는 최고의 득표를 올렸는데 선거 과정에서 좀 아쉬움은 좀 없으셨나요? 선거 과정에서 아쉬움은 사실은 후보는 지역 문제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지역이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미안함도 토로를 했고 이런 줄 몰랐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한 모습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보수 유권자들은 늘 어떤 선거에서든지 간에 안 찍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거든요. 내가 저 당을 선택할지 못하는 이유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몇 가지 이슈들이 이제 중앙발 이슈가 있었던 거죠. 뭐 처음에는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스타벅스 사태로 저쪽의 캠페인이 먹히는. 그래서 이쪽은 의석을 이렇게 많이 주면 뭔가 늘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해라는 이제 우려들을 거기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쉬운 점들은 많지요. 거기다가 이 뉴스를 틀면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사실은 평택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얘기. 그런데 평택을 보면 대통령 선거할 때는 서로 힘 합쳐서 하는 것 같더니 왜 너희들끼리 이런 갈등을 보여? 이게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 그다음 뭐 이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평택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할 텐데요.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대구시장 선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첫 그 대구시장에서의 연설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고, 또 마지막 유세에도 챙겨봤습니다. 네, 직접 하시는 거는 보지 못했고,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봤는데요. 저는 대구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대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특히 이제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구의 미래, 이 대구에 사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 감동적이었는데 대구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사랑을 받으셨고 또 민주진영도 우리가 대구에서 대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 다시 우리 민주진영에서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대구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만큼 이번 대구시장은 되시지는 못하셨지만은 민주진영에서 정말 큰 인물로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쉬운 점을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선거 과정 중에 나온 조작기소 특검법, 그리고 스타벅스 불매 운동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현안으로는 그런데 인물로 보면 이 국민의힘에서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옮겨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평생 민주당을 찍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전체 유권자의 4분의 3이 안 찍었어요. 23% 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표를 옮겨 올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결심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언제든지 이 표심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이제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거를 지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되는데 가끔은 이 모든 이유가 매우 허망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네. 이게 이것이 이유일까? 이것이 정확한 진단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그리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도 때로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에 김부겸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막 대대적으로 가서 같이 김 후보를 지지 유세하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후보원이 혼자 이제 마이크를 들고 하는 유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이 없냐? 네. 그런데 저는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수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한 번 더 이 투표장으로 옮기게 하는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거에서는 중도층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이잖아요. 근데 중도층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저거는 일종의 학대 아니야? 자기들 아쉽다고 전직 대통령 그것도 탄핵당한 사람을 저렇게 선거 때마다 불러내고 악수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하는 저런 분을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보수 유권자들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장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그렇게 중도층에게는 소구력이 있는 선거운동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다음번에는 더더욱 일종의 학대야. 그러니까 저거 노인 학대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들을 때 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이 사람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앞으로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제2의 김부겸, 아니 뭐 물론 김부겸 후보가 또 나오실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2의 김부겸,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지사의 오준기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선거 칠 때 가장 걱정이 뭐였냐면 제2의 김부겸은 사실 없어요.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그런 한 개인이 정치인이 서사를 쌓아나간 그런 또 경험과 경륜을 지니고 있는 후보가 없어요. 김부겸이 졌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영의 전반적인 패배감으로 이게 작동을 할까 봐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대목인데 이 패배감을 좀 뛰어넘으려면 저희한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상처를 잘 치유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대구시장 관련해서는 김부겸 후보는 향후 정치적 행보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민주당에 이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그 저력 그리고 정치계 큰 그 우리 어른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구 시민들을 비롯해서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많은 울림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부겸 후보만큼 그렇게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어렵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오지 못할 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계신 임미애 의원님께서도 빨간 나라에서 파란 깃발을 꽂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임미애 의원님이 되든 아니면은 다른 분이 되든 분명히 이제 빨간 나라에서 파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파란 나라에서 빨간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통합의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김부겸 후보님의 아마- 향후 행보. 요구가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대구의 경북의 큰형님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 김부겸이 못다 이룬 꿈을 누군가가 이어서 지역에서 깃발을 꽂을 때까지 내가 그 역할을 그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큰형님으로서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김부겸 후보 뭐 어디선가 정치권 어디선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전체적인 그 지방선거 결과에서 뼈아프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민주당도 절반의 승리 그리고 절반의 패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 30대들은 어느 정당에 투표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20대, 30대들의 또 어떤 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전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민주진영이 다시 이제 오기 정부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20, 30대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40, 50대가 좀 많습니다. 이제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 정도인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반드시 민주진보 진영이 오기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세대를 넘어서서 모두가 희망을 갖고 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게 됐습니다. 저부터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실천을 할 때는 또 닿는 대로 뭐 개별 그 민주당 의원님이라든지 해서 조국혁신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청년들을 위한 또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2030 의외로 생각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예전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가운데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20, 30대였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민주 진보 진영에서 좀 더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군복을 입고 국회를 통제하려 했던 시도만큼이나 양복을 입은 채 동료 의원들의 발을 묶어 표결을 막았던 그날 밤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였는지 말이죠. 당사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벌려 했던 이들이 본회의장에서 개선장군처럼 기립 박수를 받으며 우르르 빠져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호언장담은 뒤로 한 채 회의장 밖에서 우리가 추경호다를 외치던 그 구호는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단단히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은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대구시장 당선증은 지켜냈을지 몰라도 야당 후보에게 무려 45%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몰아주며 매서운 경고를 보낸 대구의 진짜 민심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무거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오는 6월 17일로 또다시 연기된 추경호 당선인의 내란 혐의 재판은 과연 이번 선거의 승리가 그에게 사법적 면죄부까지 완전히 쥐어줄 수 있을지 본질적인 구조적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 긴박했던 역사적 순간 속에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기는커녕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인으로서의 일말의 양식이나 양심마저 실종되었다는 지적이 오늘 가장 뼈아픈 여운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면죄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몰락의 시작점일지는 오직 영상을 보신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